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60원 초반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17일 장중 1,364.5원을 나타낸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환율 하락의 배경에는 최근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YG엔터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이날 공식 블로그에 공개한 인터뷰 영상을 통해 블랙핑크가 올해 완전체로 신곡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신곡을 발표하는 것은 2년 8개월 만으로 해당 소식 후 YG엔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건 뷰티 브랜드 달바를 운영하는 달바 글로벌이 상장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코스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중 15% 넘는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시가총액도 1조 6천억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로템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방산 수출 기대감을 끌어올린 가운데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장중 14만 500원을 기록하며 52주 최고가이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장 월요일도 주식 성공백서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요림이고요. 오늘 양시장은 시원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증시는 급락을 했지만요. 국내 증시는 EU 관세 부과가 7월 초로 유예가 된 영향 덕분인지 현재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16% 상승하면서요. 26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37% 상승하며 72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좀 유의미한 점은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왔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한풀 꺾이나 했던 코로나 치료제 다시 한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랜만에 반도체 유리 기판 그리고 배터리까지 정말 강합니다. 그만큼 오늘 전문가님에게 들을 시장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이민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시장 보니까 사실 주말 사이에는 미증시가 급락해서 월요일 어떡하나 좀 걱정했었는데요. 오히려 엄청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도 돌아와 주고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좀 예상보다는 시장이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뭐 얘기 잘 해주셨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좀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역시나 어떠한 테마가 어떻게 올라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께 상당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물론 시장보다는 약한 흐름으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강보합 정도 상태로 머무르면서 어떠한 섹터들이 좀 올라가냐 간만에 2차 전지들이 좀 올라가지고 있죠. 근데 뭐 의미가 있게 뭐 기술적인 반등이 뭐 정말 바닥에서 바닥을 확신할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코스피 자체 내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정도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원래 계속해서 숨죽이고 있었던 이
그 조선 쪽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좋습니다. 조선이 갑자기 또 요즘에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여러분들 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아마도 주말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애플 아니면 EU 그다음에 삼성전자에다가 또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마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감세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확정이 난 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원을 통과하면서 상원으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좀 들 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해서 어필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관세 무풍지대로 여겨줬던 이런 조선 쪽들이 오늘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요, 뭐 기존에 잘 갔었던 뭐 파마리서치 정도는 빼더라도 전체적인 종목이 좀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락 현황을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578 종목이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000개 종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가진 보유 종목의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기보다는 거의 10개를 가지고 계시면 한 8개 종목은 오늘은 상승불을 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이런 식으로 이틀 조정이 나올 때 저번 주는 월요일부터 이 금요일까지 다시 체크를 해드리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장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두 번의 음봉과 한 번의 양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다시 두 번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떨어졌지만 조정의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코스피 기준에서는 일단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1선, 121선, 200일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간 조정을 받아주고 있다. 만약에 코스피가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버티면서 간다면 다시 한번 위쪽 상향으로 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수라는 거는 결국엔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으로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해준 다음에 다음 레벨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해외 시세를 보더라도요. 일본 니케이라든지 지금 오늘은 오히려 중국 지수를 조금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항생이라든지 중국 상해 심천 종합 지수보다도 오늘 우리 시장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이 코스닥이 조금은 좀 부진합니다. 코스피보다 오늘 상승률은 좀 높지만요.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중간에 모여 있잖아요. 걱정할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만 코스피가 위쪽 방향으로 조금 더 상승해 준다면 아마도 코스닥은 더욱더 탄력성 있게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을 제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역시나 원달러 환율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 주식 성공백서 처음 시작했을 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뉴스 헤드라인이 환율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계속해서 목 놓아 외쳤던 1,350원짜리까지 지금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시장은 1,400원짜리에서 한 번 정도 반등 줬다가 이 1,400원이 이제는 새로운 저항선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화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원화의 강세가 될 만한 섹터를 만약에 지금부터 좀 모아 가신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일단은 1,350원대까지는 원화가 내려갈 때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1,400원 이상짜리 이 자리가 조금 이상했었습니다. 이상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1,350원 정도 내려온다라는 건 우리나라 원화가 너무나 강세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자체가 정상화로 돌아왔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지금의 시장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엔 개인 투자자님들이 상당히 매매를 잘 하십니다.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조정 받을 때 개인들의 수량이 들어올 때 매수가 들어올 때 조금 시장은 하방은 열어놔야 됩니다라고 좀 예측을 드렸는데요. 아마 단기적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상승분을 또 제가 봤을 때 수익 실현을 하고 어느 정도 매도를 또 하는 것 같으니까 상당히 개인들의 수급이 요즘엔 재빠르게 저는 잘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현물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2천억 정도 외국인의 매수세, 그다음에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는 벌써 한
5천 계약 넘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지수는 이제 2,600을 잠깐 깰 수는 있어요. 2,600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2,600의 포인트에서 잠깐 떨어져 봤자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시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특히나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걱정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시장이 2,600포인트 이상에서 놀 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대형주들 있죠. 기존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뭐 화학, 건설, 건설은 요즘 잘 가니까 그런 종목들이 같이 가주지 못한다라는 게 조금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2,600 뚫고 2,650포인트 넘어가기 시작하면 순환매라고 하죠. 한번 반도체 갔다가 자동차 갔다가 2차 전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섣불리 내가 이제 빠른 종목이 아닌 이상 섣불리 종목을 방산이 빨리 가네 하고 이렇게 종목 교체를 섣불리 하는 시장은 아니고 내 차례를 그 소풍의 수건 돌리기 있죠. 수건 돌리기처럼 내 차례를 차분히 기다리는 시장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우리 시장입니다. 전문가님이 명쾌하게 시장 분석해 주셨는데요. 항상 함께 공부하시면서 힘이 강한 종목들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들이 정말 많은 만큼 지금 바로 테마의 발견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볼 텐데 미국 3대 지수로 봤을 때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요. 또 M7 종목들도 일제히 좀 약세 그렸습니다. 네네. 그 안에서도 가장 크게 좀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 애플 아닌가 싶은데요. 그쵸. 이 트럼프가 다시 관세 압박을 하는데 자국 기업에도 예외가 없나 봐요. 뭐 그런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의 이 애플을 압박하는 걸 보면 네. 일기 때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기 때도 뭐 보잉이라든지 아니면 애플 뭐 이런 회사들 불러가지고 네. 압박을 많이 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애플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옮길 수 있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 때 그냥 중국에서 간단히 만드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나사까지도 중국에 내재화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끌고 미국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애플을 압박하는 이유가 뭐냐? 애플의 현재 그 생산 비중 자체가 네. 중국이 80%예요. 어마무시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는 용도, 거기다가 이제 미국 국민에 대한 인기를 또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트럼프 그쵸. 대통령. 그러면 애플이 실제로 자국 내 공장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나는 이만큼 우리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계속 노력한다. 아, 약간 이미지 메이킹의 그렇죠. 일환도. 정치적인 발언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면은 지금 혹시 아이폰 쓰세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폰이 지금 한 3배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3배나 가격이 뛰는 네, 거죠. 못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플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근데 이런 노이즈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계속해서 애플을 평가절하하고, 그러니까 만만한 게 애플이라고 계속해서 애플을 때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애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저는 오히려 이제 애플이라는 주식만 보더라도요. 지금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지금 인도 쪽으로는 생산을 늘리는 건 맞는데 중국에서 인도에 늘리는 거 안 돼. 미국으로 갖고 와라고 해서 미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정말로 조그만 버튼 하나도 지금 중국의 내재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공장 라인을 가지고 뜯어다가 미국에 갖고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마치 마감을 질 수 있는 나사 하나도 중국의 작은 중소기업이랑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산 라인 자체, 조립 라인은 갖고 올 수 있어도 전체적인 생산 라인을 좀 가져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이슈가 뭐냐? 일단 25%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 보통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나라별로 20%, 15%, 중국의 30% 이렇게 정했는데 주말 내에 나온 얘기는
기업별로 매기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제가 봤을 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은 사전 협의하지 않고 나온 발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미국의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걸 진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실제로 기업에다가는 개별적으로 매기는 거는 자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주가가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뉴스를 딱 받아봤을 땐 오늘 주가 어렵겠는데라고 했는데 스콧 베센트 장관이라는 분이 나와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시장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애플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삼성전자도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만큼 현재 삼성전자 갤럭시가 미국에서 잘 팔려서가 아니라 애플 다음으로 파는 회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입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 어떻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빠지지 않고 버텨준다라는 건 시장에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4월 초만 해도요. 관세의 기역자만 나와도 정말 덜덜덜덜 떨었죠. 우리나라 지수도 박살나고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졌는데 오늘 관세에 대한 무서움 거기다가 EU에다가 뭐 50%를 매기겠다라는 뭐 수정이 됐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공포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제는 관세는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대상이구나. 앞으로 풀어가야 되는 약간 실타래 같은 느낌이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관세가 앞으로 악재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관세라는 건 분명히 리스키한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앞으로 어떠한 시한폭탄이 될 만한 그런 재료를 갖고 있긴 한데 오늘의 시장의 이 반응을 본다면 관세는 앞으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든 풀어나갈 수 있는 협상의 대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판단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표를 좀 보자면요. 요겁니다. 현재 아이폰의 지역별 생산 비중이요. 중국에서는 90%예요. 이거를 지금 인도로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첫 번째, 인도에는 미국보다 인건비가 싸죠. 인건비가 싸고 결국엔 인도도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인도 시장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트럼프가 아무리 저기서 미국에다 생산 늘리자라고 하는 건 결국엔 약간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비중은 분명히 낮춰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건 요거예요. 미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인데 애플 다음에 삼성이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삼성이 한 20% 채 안 되고요. 애플이 한 65%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애플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국 내 기업만 얘기하면은 좀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언급해 볼까 하면서 같이 언급이 된 거고 아마 처음에 애플에 대해서 관세가 얘기가 나올 때 우리나라 대다수의 언론들이 그러면 반사수혜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더 잘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도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회사를 먼저 챙기지 절대로 자국 내를 지키면서 반사수혜를 보게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같이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 일단 트럼프가 말한 게 거짓말이다,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애플에 대한 25% 관세는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해서는 압박을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애플과 현재 삼성전자 갤럭시에 대해서 현재 주가에 대한 압박은 좀 받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관세에 대한 영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협상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협상의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2주나 3주 정도 내에는 결과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 관세 발톱을 꺼내드는데 이가 공포가 아니라 올해 협상의 카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이 삼성전자 말씀하시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유리기판이 정말 강한데 그 주역에는 삼성전자가 또 있더라고요. 2028년 이 첨단 공정에서 유리기판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들을 소화하려고 좀 판도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부터 유리기판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은 유리기판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유리기판을 왜 할 것이냐. 그렇죠. 예, 유리기판을 왜 할까요? 조금 더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땐 유리기판을 가장 선호하는 건 발열 때문이에요. 아하, 그렇죠.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도 블랙에를 만들면서 발열이 제일 문제였는데 맞아요. 유리기판은 발열도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현재 전력을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챗 GPT로 검색을 하는 게 일반 구글에 검색하는 전기량보다 10배가 들어요. 10배면 그게 쌓이면 어마무시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아일랜드 쪽에는 네. 정전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 AI에서 전력을 너무 많이 네. 잡아먹어서요? 네, 그쪽에 오.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은 제가 봤을 때 발열과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그러니까 유리가 플라스틱 일반 기판 플라스틱에다 유리로 바뀌는 건데 유리가 전도율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에너지 효율도 좋은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좀 주도할 거다. 네. 이런 맥락이었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유리기판이라는 거는 지금 양산만 안 돼 있을 뿐 시제품이나 샘플은 다 나와 있어요. 아, 그쵸. 네, 거기다가 SKC의 자회사는 미국에서 보조금까지 받고 있으니까 저는 유리기판 쪽은 계속해서 좀 모멘텀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 주신 삼성전자의 유리기판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일단 유리기판을 쓰는 건 삼성전자가 맞아요. 하겠다라는 것도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앵커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2028년이에요. 지금이 몇 년도죠? 2025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은 지금 저렇게 제 왼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 오른쪽이죠. 제 오른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유리기판 테마는 가져가는 건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오늘처럼 튈 때는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당장 양산이라는 게 시작돼가지고 주가의 모멘텀이 좀 더더더더 올라가거나 현재 원전처럼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2028년부터 실제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뉴스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보유를 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리기판이라는 건 분명히 미래 기술이고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시제품 거기다가 뭐 삼성전자, LG, SK 모든 기업들이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 다 몰아붙이고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전기가 됐던 SK 같은 경우에 SKC, LG 같은 경우에 LG 이노텍을 보시면 되는데 오늘 아마 그게 힌트가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3사를 말씀드렸지만 3사 중에 어떠한 회사가 주가가 가장 많이 튀고 거기다가 유리기판 장비 쪽으로 본다면 필옵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훨씬 더 많이 갔죠. 그만큼 완성되는 유리기판을 만드는 업체보다 그 유리기판을 만들려고 꼭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필옵틱스가 상당히 탄력이 좋았다. 다만 윗꼬리가 남겨진 건 2028년도가 양산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실용화되기에는 좀 멀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미래에 대한 아이템은 맞지만 아직은 2028년도의 재료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깊숙하게 생각은 하지 말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업종이 유망하긴 하지만요. 당장 실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튀어 올라주니까요.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적절한 매매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종목 중에서는 유리기판 제조보다는 좀 장비 쪽에 집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에 또 이제 미증시를 보니까요. 사실 엔비디아도 장중에 3% 넘게 빠졌다가 장 마감 때는 그래도 1%대로 살짝 회복은 했더라고요. 이 회복을 왜 했나 좀 보니까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이 엔비디아에 있어서 좀 발매 수주에 대한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또 중국에서 불어준 훈풍도 살짝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관련해서 좀 어떻게 공부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나오겠죠. 그쵸. 네,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면 아마 주가에 또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적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주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예측이 안 가, 요즘에. 그렇죠. 근데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요. 네. 주가는 그렇게 큰 반응은 보여주지 못할 거예요. 아,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여태까지 실적이 계속 좋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정말 잘 나와도 아이 그거밖에 못했어? 하면서 주가가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봤을 때 실적은 분명히 잘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아직도 GPU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현재 지금 오픈 AI 샘 올트먼도 마찬가지로 GPU가 녹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GPU가 없어서 녹고 있다라는 게 보다는 뭐 챗 GPT를 많이 쓰니까 그만큼 GPU가 녹고 있다라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맨 처음에 우리가 중국 딥시크가 나왔을 때는 아 이제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결국엔 현재 미국의 시장을 이끌어가는 빅테크 종목이라고 하죠. 모든 빅테크 종목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거기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은 좀 심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항상 이 비교를 많이 드리는데요. 엔비디아는 항상 학급에서 전교 1등을 하는 친구입니다. 전교 1등을 하는데 이번에 전교 한 5등으로 떨어졌어요. 사실은 전교 5등도 여러분 잘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3년 내내 전교 1등 했는데 이번에 뭐하고 놀았니?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아마 기대치가 현재 실적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 있어서 주가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진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엔비디아가 저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반기를 들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중국용 칩을 새로 또 개발하기로 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이제 H20이라는 걸 지금 미국 대통령이 못 팔게 하니까 사양을 더 낮춰가지고 중국용 칩 그래도 우리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중국에다가 왜 이렇게 자꾸 집착하고 중국에다가 왜 이렇게 칩을 팔려고 하는 걸까요? 현재 엔비디아는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14%에서 15%입니다. 근데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다른 빅테크에다 팔아서 14%를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있지만 중국에다가는 계속해서 칩을 납품해야 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들 쿠다까지 들어가면 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으로 핸드폰 바꾸기 어려우시죠? 그리고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로 핸드폰 바꾸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갤럭시와 아이폰의 운영체계가 달라서 모든 연락처라든지 내가 쓰고 있는 데이터를 갤럭시로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현재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이 블랙웰이라든지 H100 이런 반도체들이 쿠다라는 운영체제가 아니면 돌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한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게 H22들에도 쿠다 시스템을 연동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다가 칩을 계속해서 납품하지 못하면 중국 자체적인 OS를 개발해서 그러면 그때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침투하기 힘들어서 중국 시장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중국용 AI 칩에 현재 HBM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중국용 칩에는요. 원래 HBM 3세대가 들어갔거든요. 그걸 삼성전자가 납품을 했었는데 현재 가격을 더 낮추고 그다음에 그 사양 자체를 더 낮췄기 때문에 HBM 대신 GDDR이라는 걸 탑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D램을 탑재하는 건데요. 이게 아마 삼성전자에 납품이 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요. 현재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HBM 5세대와 6세대를 만들기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량이 꽉 찬 거예요. 근데 현재 중국용 AI 칩에 DDR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거는 삼성에다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 HBM 5세대와 6세대를 현재 삼성전자에선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전 기회가 잡나라는 코멘트를 갖고 왔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단가거든요.
HBM과 일반 이 GDDR7이라는 단가 차이가 보통 여기는 지금 20배 정도 난다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30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HBM이 일반 DDR보다 30배가 비싼 겁니다. 그만큼 물론 이번에 중국 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DDR7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삼성전자가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M&A도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HBM 6세대, 5세대까지는 기술력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삼성전자에는 오늘 좋은 뉴스를 갖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얼마나 이게 파급력이 있을까라는 거는 좀 미지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파는 HBM보다는 30배가 낮은 가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냥 이번에 좀 중국용 칩에 삼성전자가 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만 여러분들 알고 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뜨거웠던 엔비디아의 중국용 신제품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하셨을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관계였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엔비디아 이야기 듣다가 왠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생각난 게 저는 네이버가 생각나더라고요. 네네네네. 최근에 뭐 젠슨왕과 이혜진 의장과 네네네. 만나서 뭐 AI 동맹을 맺겠다 이런 기사 헤드라인을 본 게 좀 기억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국내에서는 AI 칩 개발이 상당히 아쉬운 수준이잖아요. 그쵸. 그나마 찾아보니까 이 네이버가 삼성전자 마하1을 개발했다가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렇다면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뭐 엔비디아의 손을 잡고 AI 관련해서 더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AI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드웨어만 강하잖아요. 그쵸. 예, 그것도 뭐 칩을 조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 칩의 일부분인 메모리 칩에만 강한 건데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 거죠. 왜냐하면 AI의 전체적인 파도에 어쨌든 하이닉스한테 고마워해야 될 일이죠. 그럼요. 주식 지수 자체를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근데 방금은 질문이 정말로 날카로우신 게 우리나라의 AI,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저는 대장주는 무조건 네이버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지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챗 GPT랑 비슷하게 만든 게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네이버가 하고 있는 게 뭐냐? 하이퍼클로버 X의 다음 버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네이버가 저는 가장 우리나라의 대장주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요즘에 네이버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눌림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물론 뭐 엔비디아 젠슨왕을 만났다고 해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모멘텀,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정말 무책임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AI 대장주는 일단 네이버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동 쪽에서도 스마트 시티라든지 아니면 모래 폭풍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지금 네이버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는 AI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I 쪽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종목 중에서는 웬만하면 고를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이버거든요. 예, 그만큼 AI 쪽에 보실 때는 네이버만 보자. 거기다가 어쨌든 이러한 현재 AI 쪽에서 가장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는 엔비디아까지 만나면서 이러한 협약식 같은 것도 맺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네이버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분명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 이슈부터 소식해서 네이버까지 만나봤습니다. 네이버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까요? AI 발전과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다음 키워드 또 트럼프입니다. 네. 트럼프 입에서 뭐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을 가속화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전력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AI가 발전하면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면 원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소식인 것 같은데 원전주 국내 시장에서도 일제히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던 말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이게 원전이라는 거를 원전만 보면 안 되거든요. 네. 네, 늘 제가 짝꿍을 뭐라고 했죠? AI 짝꿍은 원전이다. 네, 그 그쵸. 중간에는 이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다시 변압해서 AI에 쓸 수 있게 바꿔주는 건 전력기 변압기다.
라는 건데 돈이 되는 거는 얘네들 셋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알고 있는 거죠. 현재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어마무시하게 먹고 있으니까 원전을 계속해서 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그 미국 원전 자체가 시장이 죽었어요. 그렇죠. 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그 시장을 먹었습니다. 아. 그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약간 속된 말로 이런 말 좀 빠직한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원전 쪽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아, 트럼프가 얘기한 조선이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오고요.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조선만큼 기술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따져본다면요. 아, 그래도 미국이 원전은 기술력이 좋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미국은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세계 최강이에요. 세계 최강인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계 쪽에 강한 겁니다. 똑같죠. 반도체랑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도 뭐 지금 엔비디아가 설계 쪽에 강해서 그 조립을 누구한테 맡기죠? TSMC한테 맡기는 겁니다. 요 원전도 똑같은 게 웨스팅하우스 같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설계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한테 그 건설과 기계의 부품과 이런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원전 재건을 다시 재시동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좀 파워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원전 쪽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전은 가는 대신 똑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에너지 쪽에서 뭐가 빠지고 있죠? 태양광과 풍력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오늘 원전이라는 이런 뭐 뻔한 얘기를 갖고 오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장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게 뭐냐. 미국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와야 우리나라 시장에서 폭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태양광과 풍력도 좋았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은 어떻게 해서 갔냐. IRA 세제 법안이 혜택이 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우리나라의 6월 3일 대선 전에 현재 대선 주자들이 신재생 에너지 키워야 된다. 풍력 키워야 된다. 태양광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러다가 태양광과 풍력이 다시 제자리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나 미국의 세제 법안 폐지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아니 미국에 대해서 IRA 법안이 세제 법안 폐지인데 왜 우리나라는 현재 대선 주자들이 정책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못 가냐?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은요. 우리나라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떠한 리더가 얘기해서 주가가 올라가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현재는 글로벌적으로 미국에서 얘기해야 주가가 견인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도 많이 하지만 보시면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 쪽인 태양광과 풍력을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저기 우리 지금 정책주로 밀고 있잖아요.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그쪽에 더 돈을 밀어준다잖아요. 그게 현재 주가에는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미국에서 어떠한 얘기가 해서 그런 얘기가 커져가지고 우리나라까지 굴러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원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좋겠지만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 쪽과 약간은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드렸고요. 결국에는 원전 쪽에 지금 더 가냐 안 가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모르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 갔죠. 거기에 이어서 지금 뭐 가스터빈을 만드는 BHI도 신고가를 갔죠. 거기다가 현재 원래 이 두 종목만 갔었는데 수산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뭐 물론 원전 관련주이긴 합니다만은 원래 관심도 없었던 종목 그러니까 평소에 뭐 100억도 터지지 않았던 거래대금이 그런 종목까지 좀 올라가는 걸 보니까 현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해서 원래 관심도 없었던 종목까지 지금 여파가 넘어 들어가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거품이 좀 껴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 BHI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손해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아직 있지만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는 아직 저조차도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부터 사실 정말 궁금했던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관계성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K원전이 관심이 정말 뜨거운 만큼 궁금한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까지도 제안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더라고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정말 관심 뜨거운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에 대한 정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표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어느 정도 위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는 정말 최하단이에요. 그렇죠. 네. 다른 시장과 좀 비교를 하자면요. 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진짜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좀 심각한 게 요즘에 이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월급을 뭘로 받는지 아세요? 어떻게 봤죠? 네, 코인으로 받아요. 정말요? 네, 테더라는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줄 수는 없고 아하. 테더라는 그 우리나라 원화에 연동돼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등락폭이 없죠, 그러니까 그쵸. 원달러 환율처럼 등락폭이 없는데 보통 그걸로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수수료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아하. 네,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달러로 바꿔서 드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필리핀 달러로 바꿔서 준다? 그러면 수수료가 2중, 3중으로 들잖아요. 맞네요. 네, 거기다가 약간은 좀 다른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면 탈세도 가능한 겁니다. 아, 그쵸. 네,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했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뭐 이제 뭐 다른 세금을 내시잖아요. 그럼요. 보통 4대 보험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는데 코인으로 주면 일단은 세금도 좀 탈세를 할 수 있고. 좀 우회해서 갈 수 있는 수단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필리핀의 가사도우미 분들이 거의 100이면 100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이제 급여를 받으시고 있어요. 정말 새로운 정보예요. 네네네. 네.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왜 심각하게 얘기를 하냐. 탈세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 정도 이 시장에 진입을 해놔야 미국과 중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도 발을 좀 들여놔야 달러나 위안화에 밀리질 않겠죠. 그렇네요. 예, 들어가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절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되셨던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물론 이 방송을 보시진 않겠지만 네.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며칠 전에 비트코인이 이제 수직 상승을 했잖아요. 네. 신고가를 찍었을 때도 사실은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미국 국채가 떨어지다 보니까 코인으로 이동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법을 제도화, 미국에서 제도화를 시키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목도가 올라갔고 미국도 현재 뭐 ETF도 만들고 현재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대로 상장을 시키면서 아마도 이런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 미국은 이런 겁니다. 현지 돈, 실제 돈이라고 하죠. 실제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돈, 현금에서도 달러가 기축통화로 정말 글로벌하게 자리를 딱 잡고 있고 거기다가 가상화폐 분야인 스테이블 코인에도 미국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현지화 달러도 잡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이 코인 쪽에 가상화폐 쪽에도 잡고 있다라는 거를 아마도 내비치지 않을까라는 미국의 행보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중국도 또 무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훨씬 전부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는 거래를 못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중국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물론 말씀들은 많이 하지만 정말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단 1%도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주들도 많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분명히 우리나라도 이쪽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전문가님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가 좀 속도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은 더더욱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주에 대해서 안 그래도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네네. 이 관련주들 지금 좀 살펴보면 좋을 타이밍일까요? 관련주들이 다 내려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사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사실 쌀 때 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살 때 사면 좋죠. 네. 이슈 받으면 이제 팔고 나오는 거죠. 그쵸. 유리기판이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순환할 때 좀 네,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선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쵸.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야당만 하기고 1번부터 8번까지 모든 대표님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의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정책줄의 교집합이 다 일어나는 거죠. 예, 뭐 AI 쪽도 다 얘기하시고 스테이블 코인도 다 얘기하니까 결국엔 누가 됐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여러분들 비트코인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가상 화폐를 유일무이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원화 10,000원, 50,000원이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있으면 그게 한국은행으로 입금을 시켜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발행하는 거예요. 내가 5만 원을 예금한 만큼. 그만큼 비트코인처럼 막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진 않는 대신에 굉장히 가상화폐 쪽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스테이블 코인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가장 가벼운 종목은 다날 같은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무겁고 나는 좀 천천히 가는 종목이 좀 좋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증권주들도 좋잖아요. 하나투자증권이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 3,500원짜리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면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라는 했는데 일단 1차 박스권을 뚫어놓은 자리고요. 위쪽 자리인 4,500원까지 만약에 뚫어준다면 그 정고점인 5,000원 이상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날과 이 하나투자증권 뭐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들은 약간은 이 스테이블 코인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비트코인 관련주죠. 이 두나무 지분 때문에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정적으로 본다면 일단 바닥에 있는 건 다날이라는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증권주의 모멘텀까지 가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나투자증권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좀 어려운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총정리도 해봤습니다. 특히나 정책주이지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장 얼마 안 남고 방송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후장 전략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2,600을 한 번에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쵸.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연속성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원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전과는 좀 달라요.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면 보통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금융주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외국인들도 개별 기업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갔던 종목들이 더 가거든요. 지금 조선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눌러줬다 다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방사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뭐 APR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밑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달바글로벌은 오늘 완전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화장품 쪽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면 전통 강자였던 APR, 아모레퍼시픽 아니면은 코스맥스라든지 저기 한국콜마 뭐 요 정도까지면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게 좀 편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갔었던 주도주 쪽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성에는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정말 상승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개별 종목 장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급등하는 건 아닌데요.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이 시장에 대한 힌트들은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